암을 진단받으신 분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식이나 배우자가 돌아가셨다든지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운동 부족은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암을 진단받으며 주위에서 여러 사람들이 좋다는 약, 용하다는 의사를 소개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중심 잡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암은 특효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녕하십니까. 건강구조대 구독자 여러분, 진면목을 보여드리는 김진목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암의 원인에서 유전적인 요인은 5 내지 10%이고 나머지 90에서 95%는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에서 가장 많은 원인이 잘못된 먹거리이고 그 다음이 흡연, 그 다음이 감염, 그 다음이 비만이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먹거리가 제일 많은 원인이고 과거 수십 년 전에 비해서 오늘날 동물성 식품의 섭취, 식물성 기름, 정제된 탄수화물 즉 도정한 곡물로 만든 식품들, 초가공된 채소 등 당류의 섭취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서 암 발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비만 인구가 늘고 있는 것도 암 발생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가족력과 유전은 다릅니다. 가족력이 많은 대표적인 질환이 고혈압과 당뇨인데 고혈압과 당뇨는 유전되지는 않지만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이 비슷해서 같은 가족 내에서 발병률이 높게 되는 겁니다. 암 중에서 가족력이 있는 암으로는 대장암, 유방암, 위암, 폐암, 갑상선암이 있는데 국제암학회지에 실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가 암을 앓았을 경우 자녀가 암에 걸릴 확률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2배에서 5배로 높았고 형제 자매가 암을 앓았을 경우에는 2배에서 9배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특정 유전자는 유전될 확률이 높고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암에 걸릴 확률이 매우 증가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연구에 따르면 유전자 스위치가 켜지느냐 꺼지느냐는 생활 습관과 식습관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연구를 하는 학문을 후성 유전학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의 어머니와 이모가 모두 유방암과 난소암을 앓았기에 안젤리나 졸리가 검사를 해보니까 유방암과 난소암을 잘 일으키는 브라카라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견되었고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을 경우에는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92%까지나 올라가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유방을 잘라내버린 사실은 매우 유명한 사건이죠. 그런데 브라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더라도 채식을 많이 하시고 적절한 운동을 하면 유방암 발생률이 브라카 돌연변이가 없는 사람들의 발생률과 거의 비슷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유전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느냐 끄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은 식습관과 생활 습관에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암을 진단받으신 분들 중 많은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의 상실을 경험하신 분이 많습니다. 자식이나 배우자가 돌아가셨다든지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가 끊긴 적이 많았습니다. 또 암 환자분들 중 다수가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생긴 분노나 슬픔 등의 감정을 적절하게 처리를 못해서 그것에 의해 계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리적인 부분이 많았고 그런 아픔이 있더라도 흡연, 음주 습관이나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았습니다. 주로 기름진 음식이나 단 음식을 즐기는 사람이 많았고 채식을 싫어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마음과 식사가 괜찮았더라도 수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도 많았고 화학물질이나 중금속에 계속적으로 노출되는 직업적 특성이나 환경적 요인을 갖고 계신 분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운동 부족은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암은 면역 저하일 때 발병하기 때문에 면역이 떨어지는 상황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마음 상태, 잘못된 먹거리, 흡연과 음주, 만성염증, 비만 등은 우리 몸의 면역을 떨어뜨려 암을 초래하게 됩니다. 잘못된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으로 몸이 망가지는 경우에 가장 흔히 접하는 상태는 서리고입니다.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이죠. 정제된 탄수화물 즉 도정한 곡물, 지나치게 가공된 채소, 고기와 생선, 버터와 치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초래되어서 서리고를 초래하게 됩니다. 현미를 도정하면 흰쌀이 되죠. 흰쌀을 가루내어서 만든 게 떡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섭취 시에 혈당을 급속히 올릴 수 있는데 떡을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설탕을 또 많이 넣기 때문에 더욱 나쁜 음식이 되어버립니다. 통밀을 도정한 흰밀을 가루내어서 빵, 과자, 국수를 만듭니다.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를 초래하게 되고 이어서 췌장에서 인슐린이 왈칵 분비되는데 인슐린의 역할이 뭐죠? 피 속의 당을 세포 속으로 운반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정제 탄수화물 식품을 섭취하면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분비되지만 세포 속에 당이 많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피 속의 당을 세포 속으로 밀어넣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슐린치도 높고 혈당도 높은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되는데 서리고의 원인이고 암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서리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공식품이나 정제된 탄수화물 식품을 피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잘못된 먹거리, 흡연, 감염, 비만이 암의 주 원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올바른 식습관, 금연, 예방접종, 비만 관리를 잘하면 암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이겠죠. 주 3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은 암 발생 위험을 현저하게 낮춰줍니다. 운동은 체내 염증 수치를 낮추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잘 감지하게 해줍니다. 운동은 과도한 운동보다 가벼운 운동이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이용하시고 가까운 거리는 도보로 이동하는 정도의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암의 원인을 생각해 보면 좋은 먹거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통곡물과 채소와 과일에 많이 함유된 항산화 성분들은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 손상을 줄여서 암세포 변이를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블루베리나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 배추나 양배추 같은 십자wad과 채소, 토마토, 당근, 시금치 등 색이 진한 채소, 마늘, 양파, 생강 등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채소들을 잘 챙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연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흡연은 수천 가지의 발암 성분 때문에 폐암뿐 아니라 모든 암의 발생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줄일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금연은 시작 시점이 빠를수록 좋습니다. 금연 후 10년이 지나면 폐암 위험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도 매우 중요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해서 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수면 중에 세포의 재생과 회복 그리고 해독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세포 재생과 회복을 방해해서 암의 발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하루 7시간 이상의 숙면을 목표로 수면 환경을 조절하고 수면 전에 명상이나 요가나 가벼운 산책 등으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노력이 도움이 됩니다. 정기검진도 매우 중요합니다. 암은 조기 발견되었을 경우와 늦게 발견되었을 때의 예후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건강검진으로 발견되는 암은 대부분 조기암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빼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암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고기를 즐기는 유럽과 미국에서는 위암이나 간암의 발생이 많은 아시아인들과 달리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의 발생이 매우 많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의 발생이 크게 증가한 현상을 보면 육류 소비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고기를 먹을 때에는 기름이 적은 부위를 선택하시고 닭고기나 오리고기는 껍질을 먹지 말아야 하고 굽거나 튀기기보다는 끓이거나 삶는 방식으로 조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를 곁들여서 같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기나 생선을 높은 온도에서 굽거나 튀길 경우에 암 유발을 촉진하는 강력한 발암물질이 생기고 햄이나 소시지 등의 가공육류 속의 아질산염은 흡연과 같이 1군 A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름이 많은 부분이나 껍질을 제거하고 튀기거나 굽기보다는 삶거나 끓이는 방법으로 요리하는 것이 좋겠고, 암 환자들은 수술이나 항암 치료 중에는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양의 고기나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좋겠지만, 표준 치료가 끝난 후에는 가능하면 동물성 식품을 피하고 식물성 식품만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중년 이상에서는 단백질 섭취가 적다는 보고가 많고 고기와 생선 섭취에 신경 쓰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만, 제 주변을 보면 고기나 생선을 많이 드시는 분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중년과 노년층 전체 인구의 평균치를 계산하니까 부족하다는 통계가 나온 것 같은데, 치아가 부실해진 노년층을 제외하고 도시에 사는 중년층만으로 통계를 낸다면 동물성 식품의 섭취량이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에 비해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동물성 식품을 많이 먹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편견입니다. 근육은 적절한 근육 운동과 단백질 섭취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동물성 식품뿐 아니라 식물에도 단백질은 충분하고 근육 운동을 병행하지 않는 단백질 섭취는 간과 신장에 부담만 줘서 건강에 해롭기 때문입니다.
암을 진단받으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멘붕에 빠져서 정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요즘은 암의 발생률이 매우 높아서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흔한 병이 되었지만 받아들이는 상황은 그것들과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암도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만성질환으로 인식하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일단 병원에서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 표준치료를 단계적으로 받으면서 자기의 몸 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병행하셔야 합니다. 암을 진단받으며 주위에서 여러 사람들이 좋다는 약, 용하다는 의사를 소개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중심 잡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암은 특효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치료가 있지만 현대학적 표준치료의 치료 성적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표준치료를 회피하면 안 됩니다. 표준치료는 반드시 진행하시면서 다양한 방법들을 병행하시면 되는데 통합암 치료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통합암 치료는 현대의학의 보안의학을 병행해서 표준치료의 부작용은 줄이고 치료 성적은 올리는 치료를 말하는데 보안의학이란 한의학, 자연의학, 기능의학, 영양의학, 심신의학 등 수많은 치료 방법들이 포함됩니다. 불행히도 우리나라 대학 교수님들은 통합암 치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통합암 치료에 대한 정보를 들을 기회가 없었겠지만 미국이나 유럽의 유명 암센터들에서는 적극적으로 통합암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0위 안에 드는 암센터들, 여러분 잘 아시는 MD 앤더슨 암센터, 뉴욕에는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하버드 대학의 다나프 하버 암센터, 메이오 클리닉들에서는 통합암 치료가 당연하고 이걸 연구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학회도 구성되어 있고 2025년 10월에 미국 보스턴에서 22번째 세계 학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 학회의 이름이 통합암학회이고 한국에는 대한통합암학회가 있고 올해로 창립 10주년이 됩니다. 현대의학적 표준치료와 함께 통합암 치료를 병행치료 받으시면 항암치료 부작용도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통합암 치료 의료기관에서 그 부작용을 잘 치료해드리기 때문입니다. 항암치료의 부작용이 무서워서 현대의학적 표준치료 전체를 회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부작용은 통합암 치료로 경미하게 줄일 수 있으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고 표준치료를 잘 받으시길 강조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암의 원인으로 유전적인 요인은 5 내지 10%이고 나머지 90에서 95%는 잘못된 먹거리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식습관만 바로잡아도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즉 암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음식에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암의 원인으로 유전적인 요인은 5 내지 10%이고 나머지 90에서 95%는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했고 환경적인 요인 중에 30에서 35%는 잘못된 먹거리, 흡연, 감염, 비만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식습관만 바로잡아도 30에서 35%는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보통 티어리스트는 S, A, B, C, D로 나누이죠. 저도 그렇게 나눠보겠습니다. S는 확실하게 암을 걸리게 만들 것으로 확인된 음식이고 A는 암을 걸리게 만들 것으로 추정된 음식, B는 암을 걸리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음식, C는 암을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음식, D는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음식의 의미입니다. 커피는 D 등급이 되겠습니다. 커피의 클로로겐산은 항산화 성분으로 암을 예방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를 로스팅하는 과정에서 아크릴아미드라는 발암물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온에서 로스팅한 경우에는 D등급, 암을 예방해 주는 음식이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B등급, 즉 암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음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B와 D의 중간인 C등급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치킨도 일단은 S등급에 두겠습니다. 이게 또 변수가 많은데 치킨은 미국 암연구소의 발암물질 등급의 2군 A 발암물질인 적색육에 해당하는 소, 돼지, 양고기와 달리 흰색 고기이기 때문에 발암작용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C등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에서 닭고기를 많이 먹을 경우에 암 발생이 더 많았던 것으로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B등급으로 주의해야 할 음식입니다. 특히 튀김옷을 입혀서 튀기거나 구웠을 경우에는 벤조피렌이나 아크릴아마이드 같은 1군 발암물질들이 생성되기 때문에 S등급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조리법에 따라서 S등급이 될 수도 있고 B등급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시고 조리 방법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짜장면은 A로 치겠습니다. 짜장면의 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통밀을 도정한 후에 가루를 내어서 반죽을 해서 면을 만들기 때문에 먹으면 곧바로 혈당을 올리는 단순당이니까 암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B등급입니다. 거기에 짜장을 만들기 위해서 첨가되는 춘장, 돼지고기, 식용유, 설탕 등에 의해서 A등급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옥수수는 B등급입니다. 옥수수는 섬유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신토부리 식품이기 때문에 C나 D등급이 되어야 마땅하겠지만 유전자 조작에 대한 얘기가 많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토종 옥수수는 유전자 조작과는 거리가 멀겠지만 미국에서 수입되는 옥수수는 거의 100% 유전자 조작된 식품입니다. 물론 유전자 조작에 대해서 정부의 공식 발표로는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발표되어져 있지만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유전자 조작 식품을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식품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B등급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사과는 B등급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사과가 왜 발암성 여부 관심 식품에 올라왔는지는 아마도 농약과 당도 때문일 것으로 생각하시겠죠. 유기농이 아니라면 농약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하고 껍질째 먹든 깎아 먹든 잘 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도는 요즘의 사과는 매우 답니다. 어렸을 적 제 기억에 사과는 신맛과 약간 단맛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에는 대부분의 사과가 신맛은 거의 없고 오로지 단맛만 강하게 느껴집니다. 아무리 과일의 당이지만 당분은 혈당을 급속히 올리기 때문에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도가 높은 사과는 저는 B등급으로 분류하겠고 당도가 낮은 사과는 C나 D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수박은 D등급입니다. 수박은 발암성을 우려할 이유가 전혀 없는 안전한 식품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 수박은 다른 과일들과 마찬가지로 당도가 높기는 하지만 과육의 대부분이 수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수박 속에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라이코펜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베타카로틴과 칼륨도 함유되어 있어서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D그룹으로 분류하고 싶습니다. 바나나는 C등급입니다. 바나나는 발암성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과일이니까 C등급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칼로리가 높아서 당뇨 환자분들은 소량만 먹도록 하고 칼륨치가 높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은 주의하셔야 하고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는 바나나의 올리고당 성분이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계란 후라이는 B등급입니다. 계란은 완전식품이라는 별명이 붙어있을 정도로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건강식품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후라이를 만들 때 식용유나 버터를 패내서 가열하기 때문에 트랜스 지방이 생기고 이는 발암 가능성이 있는 성분입니다. 또 방사란이 아니라면 옥수수 사료를 먹고 자란 닭의 알이기 때문에 오메가6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역시 발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B등급으로 분류합니다. 라면은 A등급입니다. 라면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 이유는 섭취 시 혈당을 급속히 올림으로 인슐린 저항성, 나아가서 암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고 라면을 맛있게 만들기 위한 각종 식품 첨가물들, 예를 들어서 인공색소와 인공향료, MSG는 알러지 유발 물질로는 잘 알려져 있고 발암 가능성도 심심찮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염분은 위암의 직접 원인이고 다른 모든 암을 잘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을 유발할 것으로 추정되는 A등급으로 분류하겠고 만일 먹게 된다면 몇 가지를 유의하시면 B등급으로 낮출 수 있는데 그것은 라면을 끓는 물에 한번 헹구기, 조리 시 다양한 채소 추가하기, 국물 적게 먹기 등으로 발암 위험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건면도 A등급으로 분류합니다. 건라면은 일반 라면과 달리 면만 끓이고 건조 스프를 타서 먹는 라면이기 때문에 일반 라면에 비해서 염분 함량이 적은 것이 장점이고 재료의 신선한 맛을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역시 라면이기 때문에 발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A등급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삼겹살은 여러분도 추측하다시피 S등급입니다. 삼겹살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고기인데 불행히도 발암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돼지고기 자체가 적색육으로 미국 암연구소에 의해서 발암물질 2군 A에 해당되고 삼겹살을 대개 불판에 구워 먹기 때문에 고기가 타면서 생기는 벤조피렌이나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등은 1군 A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S등급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다만 삼겹살을 굽지 않고 삶거나 끓인 다음 기름기를 제거하고 섭취하신다면 A등급으로 낮출 수도 있습니다.
유제품은 전부 S등급입니다. 요즘 치즈를 즐기시는 분들이 아주 많고 치즈를 활용한 메뉴도 매우 많고 치즈는 고단백 식품이라서 건강에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많이 드시는 분들이 아주 많죠. 먼저 단백질에 대한 오해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은 세포의 재생이나 우리 몸속의 여러 가지 효소나 면역세포를 만드는 재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죠. 하지만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평생에 있어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시기가 언제겠습니까? 물론 사춘기 때 고속 성장을 하지만 유아기만큼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출생 체중이 보통 3.5kg인데 첫 돌 때의 체중이 보통 10kg입니다. 그렇다면 출생 체중의 3배 정도인데 비율로 따지지 않더라도 6 내지 7kg이 느는 것이죠. 이렇게 성장이 빠를 때 단백질이 많이 필요하겠죠. 조물주께서 엄마 젖 속의 단백질 함량을 칼로리당 7%로 정해두었습니다. 요즘 성인들의 권장 단백질 함량은 칼로리당 10 내지 20%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고단백이 아니라 과단백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모유 대신에 우유를 마시면 우유 속에는 칼로리당 25%의 단백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고속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과거에 비해 키와 체중이 현저하게 커진 것 같습니다. 이 25%의 단백질 함량은 송아지를 키우는데 필요한 함량입니다. 송아지는 1년 사이에 거의 100kg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면 성장은 빠르지만 생활습관병이나 암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증가합니다. 요즘 젊은 연령층에서 생활습관병과 암의 발생이 증가한 사태를 살펴보시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를 섭취하면 인슐린과 함께 IGF-1이라는 호르몬이 과량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원래도 그런 나쁜 작용이 있는데 최근에는 우유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젖소에게 호르몬을 투여하기 때문에 그 호르몬의 영향으로 암세포의 성장을 더욱 촉진하게 됩니다. 치즈는 우유를 농축해서 만들죠. 단백질 함량이 더 많고 그만큼 암의 발생과 성장을 촉진합니다. 암 환자라면 우유는 절대로 마시지 말기를 추천하고 유제품인 치즈나 요거트도 피하실 것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결론적으로 유제품 모두 S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백미는 B등급입니다. 백미는 현미를 완전히 도정한 결과물이죠. 현미의 껍질, 즉 미간과 쌀, 눈에 함유되어 있던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등의 항산화 성분과 섬유질을 깎아내고 만든 게 백미, 흰쌀입니다. 흰쌀로 밥을 지은 흰밥은 섬유질이 부족해서 소화가 빠르고 그 결과 혈당치를 급속히 올립니다. 흰밥을 장기적으로 섭취하면 인슐린 저항성에 의한 생활습관병에 걸리기 쉽고 암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만 흰밥만 먹는 사람은 거의 없고 반찬과 함께 먹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채소 반찬을 많이 먹기 때문에 흰밥의 단점이 많이 상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소 반찬이 아니라 고기나 생선 반찬을 먹으면 발암 가능성을 더욱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흰쌀은 반찬을 뭘 먹느냐에 따라서 A등급에서 C등급까지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인 B등급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빵은 A등급입니다. 요즘 빵을 즐기는 사람도 많고 빵의 종류도 매우 많습니다. 원래 밀가루를 반죽해서 굽기만 해도 맛있는데 거기에다 우유, 버터, 치즈, 계란, 설탕, 쇼트닝까지 넣으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통밀가루에 약간의 소금만 넣고 이스트로 빵을 만든 통밀빵은 건강에는 좋지만 좋아하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이름은 통밀빵이지만 각종 첨가물을 많이 넣어서 건강에 나쁜 통밀빵은 먹지만 순수 통밀빵은 인기도가 매우 낮습니다. 통밀빵과 달리 흰 밀가루로 만들고 거기에다 각종 첨가물이 듬뿍 들어간 빵은 식품이라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인기 있는 부드럽고 맛있는 빵들은 전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런 빵들은 A등급입니다. 혈당을 빨리 올리고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우유, 치즈, 버터, 설탕 등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수는 C등급입니다. 국수도 흰 밀가루로 만들어서 혈당을 급속히 올려서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국수가 채소 고명을 섞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발암성을 낮출 수 있고 B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빔국수에는 새콤달콤한 소스의 재료로 당류와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잔치국수보다 건강에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채소 고명을 듬뿍 넣은 잔치국수는 C등급이고 비빔국수는 B등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젓갈은 S등급입니다. 젓갈은 해산물이 부패되지 않고 오래 유지되도록 아질산염과 염분이 들어가고 맛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MSG 같은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S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젓갈은 다른 요리에 양념으로 조금만 넣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젓갈만을 즐기는 사람들은 암의 유발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제로 콜라는 B등급입니다. 요즘 다이어트 열풍으로 다이어트 콜라와 제로 콜라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콜라를 좋아하는 사람은 매우 많은데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콜라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 많이 함유된 당 함량 때문입니다. 콜라 한 캔에는 39g의 당이 들어가는데 이 양은 하루 권장량을 훌쩍 초과하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공 감미료로 만든 제품이 다이어트 콜라와 제로 콜라인데 다이어트 콜라에는 아스파탐만 사용하고 제로 콜라에는 아스파탐과 아세설팜 칼륨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다이어트 콜라와 제로 콜라가 설탕 대신 인공 감미료를 사용했다고 해서 더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인공 감미료는 단지 설탕과 칼로리 섭취를 줄일 뿐이고 이것은 당이나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유익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건강에 좋은 음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이어트 콜라와 제로 콜라 중에서 더 건강한 음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싶다면 다이어트 콜라 대신 제로 콜라를 선택하면 됩니다. 사실 건강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탄산 음료 섭취를 줄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이어트 콜라나 제로 콜라를 어쩌다 한번 마시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매일 마시는 것은 건강에 문제가 됩니다. 콜라는 과당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지방간의 원인이 되고 인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뼈와 치아의 건강을 해치고 높은 나트륨 함량으로 혈압을 상승시키고 카페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고혈압과 심장질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로 콜라는 B등급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유자청도 B등급입니다. 유자청은 유자의 가접과 껍질을 설탕이나 꿀에 함께 담궈서 만든 한국의 전통식품입니다. 유자청은 비타민C가 풍부하고 맛있어서 인기가 높지만 다량의 설탕이 인슐린 저항성을 초래하고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유자청은 B등급으로 분류합니다. 고기를 태우거나 볶는 음식들은 발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셔야 되겠고 밥이나 빵은 다른 첨가물을 넣지 않고 만든다면 좋은 등급을 받을 수도 있지만 첨가물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높은 발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가 되고 국수나 밥 같은 경우에는 반찬을 뭘 먹느냐, 고명을 뭘 넣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과일들은 너무 달기 때문에 당도가 높아서 생각보다 암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암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등급으로 분류된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검사에 이상이 없는 것이 곧 건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불과 1년 전에 CT나 MRI를 찍어서 이상 없다는 진단을 들었지만 불과 1년 만에 사기암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PET-CT는 전신을 찍게 되면 굉장히 많은 피폭량을 받게 되겠죠. 계속 반복적으로 받는다면 암이 오히려 더 올 수가 있겠죠. 나이대로 해야 되는 건강검진이라고 한다면 50대인 경우 평균 수명이 길어진 요즘 무작정 오래 살 것이 아니라 사는 동안 건강하고 무탈하게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좋은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중요하겠고 건강검진을 잘 받으셔야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두려워서 받지 않겠다는 분들도 계신데 증상이 없는데 건강검진에서 발견되는 질병은 아주 조기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병이든지 조기에 진단하면 치료가 그만큼 더 쉽고 짧아지지만 늦게 발견되면 치료도 길게 받아야 하고 고통받는 기간도 길어집니다. 조기에 병을 진단할 수 있는 건강검진을 꼭 받으시길 강조합니다. 특히 2년마다 국가에서 무료로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은 가성비가 아주 높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빼먹지 마시길 권유합니다.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경비를 부담하는 종합건강검진은 몸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느낄 때 수시로 시행해 보시길 권유합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에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주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는 20세 이상에서 본인이 태어난 해가 짝수이면 짝수년, 홀수이면 홀수년에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의심소견이 있어서 확진검사가 필요하면 1회에 한해서 무료로 추가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세 이하에서도 0세에서 6세 사이에 총 8번의 건강검진이 있는데 예방접종 시기에 맞춰서 시행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받으면서 검진을 받을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사이에는 3년 주기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성인을 대상으로 국가암검진도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 대장암은 50세 이상, 폐암은 54세 이상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하고 위암, 간암, 유방암은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대개 2년 주기로 시행합니다.
다만 간염보균자이거나 간경화가 있는 사람은 6개월마다 검진을 하고 대장암은 5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매년 분변 잠열 검사를 시행합니다. 잠혈이란 육안으로 보기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대변을 현미경으로 조사했을 때 피가 섞여 있는 것을 잠혈이라고 합니다. 잠혈이 나오면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행합니다. 폐암은 30갑년에 해당하는 54세에서 74세 남녀를 대상으로 2년마다 저설량 흉부 CT 검사를 시행합니다. 갑년이란 담배를 매일 한 갑씩 30년을 피운 경우를 30갑년이라고 합니다. 위암은 위내시경 검사, 유방암 유방 촬영, 자궁경부암 자궁경부 세포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검사에 이상이 없는 것이 곧 건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 콜레스테롤치를 240까지를 정상 범주로 친다면 241부터는 콜레스테롤치가 높다라고 하고 240까지는 정상 범주라고 판독합니다. 240과 241은 꼴랑 1 차이인데 240은 정상이고 241은 비정상이다. 말이 안 되죠. 240은 정상 범주이지만 매우 높은 수치이고 200 미만이라야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정상 범주에 속해 있다고 건강하다는 것이 아니고 정상 범주 안에서도 낮은 수치가 있고 높은 수치가 있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암 진단을 위해서 CT나 MRI를 찍는데 암의 크기가 cm 크기이면 검사에 나타나지만 밀리미터 크기이면 분명히 암은 존재하지만 사진에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분명 암은 존재하지만 검사에는 암이 없는 것으로 진단되고 마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암이 커지는 속도를 보통 더블링 타임이라고 해서 두 배씩 커지는 기간을 얘기하는데 빨리 자라는 암도 있고 느리게 자라는 암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2배로 커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CT를 체크한 당시에 0.5cm였다면 3개월 뒤에는 1cm고 6개월 뒤에는 2cm, 9개월 뒤에는 4cm, 1년 뒤에는 8cm로 매우 큰 암이 되고 이 정도 크기라면 대부분 전이를 일으킨 사기암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불과 1년 전에 CT나 MRI를 찍어서 이상 없다는 진단을 들었지만 불과 1년 만에 사기암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에 대해 들은 적 있으시죠? 그래서 건강검진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예들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보다는 건강검진을 통해서 아무 증상이 없었지만 조기 진단되어서 완치가 된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건강검진, 특히 암검진은 꼭 받으시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PET-CT라는 건 암을 진단받았을 때 몸 전체에 어느 정도 전이되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시행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암을 진단받으신 분들은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PET-CT를 하고 수술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암을 진단받지 않으신 분들이 건강검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과한 검사이고 암을 진단받으신 분들이 전이 여부를 알기 위해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PET-CT는 전신을 찍습니다. 전신을 찍으니까 CT를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일반 엑스레이보다는 피폭량이 많은데 그래도 흉부 CT라든지 복부 CT라든지 뇌 CT라든지 일부만 찍기 때문에 피폭량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없는데 전신을 찍게 되면 굉장히 많은 피폭량을 받게 되겠죠. 방사능은 누적되죠.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받는다면 대표적인 발암물질이잖아요. 방사선은 꼭 필요하지 않은 검사를 해가지고 괜히 몸 안에 방사선이 누적이 되면 암이 오히려 더 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가능하면 검사를 하시라고 권하는 의사이지만 필요 없는 검사는 방사선이 누적되기 때문에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목적으로는 PET-CT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좀 오해가 있는데 뱃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췌장이라든지 비장이라든지 간도 사실은 조영제를 넣어서 촬영하면 더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영제를 넣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구조는 파악할 수 있는데 CT는 기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해부학적 구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조영증강을 하지 않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구조는 파악할 수 있으니까 췌장이나 비장을 잘 보기 위해서 조영증강이 꼭 필요하지만 조영증강을 하지 않았다 해서 이게 검사적 가치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질문의 취지는 MRA를 해라는 거거든요. MRA는 뇌의 혈관 촬영입니다. 혈관 촬영을 할 때는 사타구니나 목을 통해서 혈관에 관을 넣어서 조영제를 쏘면서 촬영을 하는 굉장히 침습적인 검사죠. 그래서 MRA로 하면 침습적인 시술 없이 뇌의 혈관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MRA를 해라는 그런 얘기인데 치매가 반드시 혈관성 치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알츠하이머 치매도 있고 뇌의 가벼운 외상으로 인해서 피가 서서히
서서히 차는 만성경막 하출혈이 있는 경우에 서서히 차기 때문에 별다른 증상이 없어요. 단지 환자가 자꾸 치매 비슷하게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걷는 게 좀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MRI를 찍기 전까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죠. 그래서 MRI가 만성경막 하출혈이라든지 알츠하이머 치매라든지 그런 걸 진단하는 데는 굉장히 유용한 검사죠. 그래서 MRI도 필요하고 MRA도 필요하고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예, 주로 그렇습니다. 암 표지자는 암이 악화될 때 암 표지자가 올라가고 암이 경과가 좋아지면 암 표지자가 수치가 떨어지죠. 예를 들어서 PSA, 전립선 암이 있을 때 PSA 수치가 수술하고 항호르몬 치료나 했는데 PSA 수치가 떨어진다. 그거는 치료에 반응이 좋다는 뜻이고 치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PSA 수치가 계속 올라간다. 그것은 치료가 잘 안 되고 있다. 약이 잘 안 받고 있다. 그런 얘기죠. 치료제를 바꾸든지 치료 방법을 바꾸든지 그런 지표가 됩니다. 그렇지만 애매할 때 맨 처음에 CT나 MRI나 이런 걸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AFP치를 검사해서 높다 이러면 우리가 간암을 의심할 수 있고 PSA치가 높다 이러면 전립선 암을 의심할 수가 있고 암 진단의 간접적인 지표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수술 받아보신 분 많으시겠지만 수술 받을 때는 반드시 심장 초음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숨어있는 잘 나타나지 않는 증상이 전혀 없는 심장 이상이 있기 때문에 심장 초음파를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전신 마취를 하면은 그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숨어있던 심장의 질병들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수술이든 심장 초음파는 필수 검사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수치들이 있는데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치입니다. 이 세 가지 검사 수치는 검사 때마다 확인해서 잘 기억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물론 빈혈 수치, 간기능 수치, 요산치, 신장기능 수치 등도 중요하지만 이들 수치는 어떤 특정 질병에 걸리지 않는 한 잘 변하지 않지만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치는 질병이 오기 전에 미리 변하기 때문에 검사치가 오르고 있다면 성인병, 생활습관병을 예방하려면 이 세 가지 수치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올라간 상태를 3고라고 합니다. 고혈압, 고혈당, 고콜레스테롤인데 이 3고가 인슐린 저항성 많이 들어보셨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생활습관병이라고 하고 이 생활습관병을 초래하는 전단계 상태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서 혈당치가 올라가죠. 혈당치를 낮추기 위해서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죠. 인슐린은 그냥 혈당치를 낮추는 호르몬이 아니고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옮기는 작용을 합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인슐린이 포도당을 운반해서 세포문을 두드리면 세포가 문을 활짝 열어서 포도당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혈당치가 자꾸 올라가면 세포 속에 포도당이 가득 차게 되겠죠. 그러면 인슐린이 세포의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세포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옮길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피 속의 포도당치, 즉 혈당치가 인슐린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높게 됩니다. 결국 인슐린은 정상 분비되는데도 불구하고 혈당치는 계속 높은 상태가 되죠. 이런 상태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되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을 일으키고 결국 복부 비만과 동맥경화증, 심장병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길게 설명드렸지만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이 세 가지 수치에 관심을 가지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가암검진에서 누락되기 쉬운 장기가 복부 장기입니다. 위나 대장은 내시경으로 검사하지만 그 외에 뱃속에 있는 장기들은 검사 항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쯤은 국가암검진 때 복부 촬영을 추가하시길 권유합니다. 그래서 복부 초음파로 간, 췌장 등 주요 장기의 이상 여부를 체크할 수 있고 이상 소견이 있으면 복부 CT를 추가로 하시면 됩니다. 초음파를 하는 김에 갑상선과 경동맥도 같이 체크해 보실 것을 권유합니다. 추가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복부와 함께 동시에 간단하게 추가 검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0세 이상 중장년층이라면 뇌 MRI와 MRA 검사도 한 번쯤 해보실 것을 권유합니다. MRI는 뇌의 구조적 이상을 진단하기에 용이하고 MRA는 뇌 혈관을 체크하는 데 좋은 검사입니다. 그래서 뇌의 이상 여부를 진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주 할 필요는 없지만 10년에 한 번쯤 추가 검사해 보실 것을 권유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은 적어도 1년, 바람직하게로는 6개월에 한 번씩 체크해 보시고 국가암검진에 포함된 검사는 2년 주기로 하시면 되지만 이전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검사 주기를 더 자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내시경 검사에서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하생 같은 전암병변이 발견되었다면 매년 위내시경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용종이 여러 개 발견되었다면 역시 매년 대장내시경 검사를 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용종이 한 개 발견되었고 이전 검사에서 잘라내었다면 그렇게 자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복부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등의 검사도 다른 암 검사처럼 2년 주기로 하면 좋겠지만 특이 증상이 없다면 5년 주기로 해보시면 되겠고 뇌 MRI와 MRA 검사는 10년 주기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이대별로 해야 되는 건강검진이라고 한다면 10대에는 건강검진의 포커스보다는 기본 예방접종을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장기이고 체력이 왕성한 10대들은 건강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특별히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인 만큼 조기 진단을 통해서 신체적 문제의 조기 검진과 치료, 전반적인 심리적 문제 등을 진단해보는 건강검진이 필요하겠습니다. 20대에는 일반 건강검진에 포함된 검진만 받아도 충분합니다. 20대 여성 같은 경우 기본검사와 함께 연 1회 산부인과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고 생리불순이나 냉을 가볍게 지나치지 말고 치료받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족 중 유방암 환자가 있는 고위험군이라면 25세부터 유방에 대한 진료와 유방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30대의 경우에는 기본검사와 함께 상복부 초음파, 위내시경 검사를 추가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암 발생 위험 연령대가 아니고 뇌경색, 심장질환 역시 드문 나이대지만 위궤양, 식도염 빈도는 높은 편이므로 2년에 1회 정도 위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35세 이상은 간기능 검사 및 간 초음파 검사도 꼭 받는 것이 좋겠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30대가 되면 연 1회 자궁암 및 유방암 검사를 받고 필요에 따라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을 접종해 암을 예방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40대 이상이라면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부터는 3년에서 5년 간격으로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고 그게 어렵다면 전문의와 상담 후에 대장암, 결장암 등의 조기 발견에 도움을 주는 대변 잠혈 검사와 대장 이중 조형 검사 등을 조합해서 진단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는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간기능 검사와 간 초음파 검사를 받고 혈당 검사로 당뇨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50대인 경우 남성들은 뇌혈관계 질환 발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직장암, 대장암 발생도 많아지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꼭 받아야 합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는 심장 초음파, 심장 운동 부하 검사, 뇌혈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평소 두통, 어지럼증이 있다면 뇌 MRI 검사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50세 전후로 폐경기를 맞게 되는데 이때는 호르몬 변화로 인한 골다공증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골밀도 검사를 받도록 하시고 1년에 한 번 자궁암과 유방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60대 이후에는 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치매 등 퇴행성 질환과 각종 성인병으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합니다. 50대 건강검진 항목과 크게 다르진 않겠지만 뇌 MRI, 대장 내시경, PET-CT와 같은 중증 질환에 대한 검사를 좀 더 강화하는 것이 좋겠고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치매나 퇴행성 질환과 함께 고혈압, 당뇨 등 가족 성인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서 뇌파 및 혈류검사, 심장 초음파 검사, 동맥 경화증과 치매 예방을 위한 검사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노인성 난청이나 백내장 같은 질환을 알아내기 위한 정기적으로 시력과 청력 검사를 받고 우울증에 관한 검사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연령대별로 받아야 되는 건강검진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노화가 진행되고 노화에 따른 질환들의 발생률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실제로 임상에서 보면 나이보다는 생활 습관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젊더라도 술, 담배를 계속하시는 분은 생활습관병의 발병률이 훨씬 높고 금연금주하고 자기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많더라도 생활습관병의 발생률이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습관이 나쁜 사람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정기적인 검진을 꼭 받아야 되겠고 역시 나이는 섞을 수 없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시더라도 나이가 많아질수록 여러 가지 질환의 유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기검진을 빼먹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노년기가 가까운 중년분들은 혈관의 노화로 초래되는 질환들 즉 동맥경화증, 심근경색증, 동맥류 같은 질환이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뇌혈관 이상, 뇌졸중, 치매 등에 대한 검진도 잘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라도 나이가 들면 관절의 이상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무릎이든 어깨든 팔꿈치든 관절통이 있을 때에는 이전에는 진통제만 먹고 버티면 나아지는 경우가 많았겠지만 이제는 관절에 노화가 와 있기 때문에 이상이 느껴진다면 MRI 같은 정밀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절 질환은 조기에 조치를 하면 쉽게 고칠 수 있지만 질환이 만성화되면 큰 수술을 받아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울의 큰 병원에서 검진받기를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고 건강검진 전문기관을 상당히 신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의 빅5라고 하죠.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을 말하는데 이 빅5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다면 완전 무결점 검진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암에 대해 말씀드렸죠. 검사에 아무 이상 없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검사받은 지 1년 만에 사기암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이것은 의사의 실수가 아니라 영상검사의 한계라고 생각됩니다.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빅5 병원에서 검진을 담당하는 교수님이 세간에 알려져 있는 유명 교수님들이 하실까요? 절대 아니겠죠. 유명 교수님들은 일반 환자 진료에만 또 바빠서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검진을 담당하겠습니까? 검진 담당 교수는 대부분 펠로우 같은 전임의입니다. 물론 전임이라도 원래 능수하신 분도 계시겠고 검진을 담당해서 하루에도 수차례씩 매일 반복하다 보니까 테크닉이 굉장히 향상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숙달된 교수님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검진 전문기관이 매스컴에 잘 알려져 있다 보니까 귀에 익숙하기 때문에 무작정 신뢰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빅5와 마찬가지로 유명 기관에는 환자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능숙한 의사는 확진 검사를 담당하게 되고 일반 검진은 미숙한 의사가 맡을 확률이 크겠죠.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에 있는 병의원의 의사들은 전부 빅5나 건강검진 전문기관 같은 데서 일반 검진을 담당하던 전임이나 미숙한 의사 과정을 거쳐서 전문의가 되신 분들입니다. 매스컴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미 숙련된 전문의들이라는 말입니다. 복잡한 유명 병원이나 잘 알려진 검진 전문기관에서 등 떠밀려 가면서 검진을 받기보다는 집에서 가까운 병의원에서 VIP 대접을 받으면서 느긋하게 검사받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